네, 안녕하세요. 칩보코디 시청자 여러분, 안정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스토리, 오늘은 과연 어떤 직무일까요? 오늘의 직무는 바로 구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가고 싶어하는 직무인데 참 많이 안 뽑죠. 자, 구매 직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구매 품목의 마켓을 분석한다. 마켓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황, 정책, 리스크 등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공급 안정성의 조건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나의 제품을 싸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물론 저렴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가 또 중요해요? 어떤 퀄리티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퀄리티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가격과 품질과 공급 안정성이라고 한다는 측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조건을 제한하고요. 적기에 사업 방향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구매 직무도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함으로써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원가를 절감시키면서 회사 업무에 기여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좀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업계 동향, 시장 분석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될 거고요. 원료에 대한 기초 지식과 그다음에 원가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또한 유관 부서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품을 대주는 서플라이어 등 많은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협상을 잘해야 될 겁니다. 즉 이런 딱딱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인터뷰를 통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지난 시간 여태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좀 다르게 여러분들의 어떠한 질문 사항들이 역시 나와 있는 직무 멘토링, 이따의 도움을 빌려서요. 여기 현직자의 어떤 그런 답변들, 내용들을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매하면 그냥 물건 사는 거 아니냐, 프로세싱 있냐? 당연히 있겠죠. 그 프로세싱이 따로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어떤 대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단어가 바로 이 QCD예요. Q 무엇입니까? 품질이죠.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거 아니죠. 질적으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퀄리티. 두 번째 코스트죠.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기왕이면 저렴한 가격에 갖고 올 수 있어야 되겠고요. D 딜리버리 무엇입니까? 적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적기에 안정적인 공급이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QCD. 그래서 구매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QCD라고 하는 개념, 이 용어를 꼭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적절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최적 시점에 투입함으로써 무엇이 목표라고요? 원가를 절감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구매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업계 현장이나 부서에서 야, 이 제품 좀 사다 줘 라고 의뢰를 한다면 당연히 접수를 받은 다음에 구매 대상품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 제품을 만드는 곳이 독점인가 아니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시장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A, B, C, D, E 업체 어느 정도의 업체를 추리겠죠.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공고를 내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살 거니까 관심 있는 곳들은 붙어라 라고 얘기해서 그런 업체들을 모집하겠죠. 또 구매 대상품의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 구매를 수의로 계약할지 아니면은 많으니까 입찰로 계약할지에 대한 유형을 정한다라고 합니다. 규격품을 구매하는데 제조업체가 많을 경우엔 경쟁 입찰을 하고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구매를 한다라고 해서 언제 경쟁 입찰을 하냐? 제조업체가 많은 겁니다. 제가 여기서 들고 있는 이 포인터,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업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강사진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쓸 포인터가 필요하다. 그럼 이것이 평균적으로 고장 나는 확률이 2달에 한 번씩이니까 1년에 6개가 필요해. 그렇다면은 1000명이니까 6000개 정도로 구매할 거거든. 그럼 이 6000개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다면 많죠. 이런 제조업체가. 그럴 경우에는 그럼 가장 싼 가격으로 지원하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겠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경쟁 입찰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경쟁 입찰을 한다는 건 뭐예요? 경쟁자가 많다.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규격품인데 기술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포인터가 아니라 이 포인터를 갖고 있으면 다양한 것들이 다 돼요. 막 어떤 빅데이터도 있고
좀 약간 말도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고사양의 제품이라고 하고 소수의 업체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제한 입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매 유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구매 직무를 좀 지원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경쟁 입찰을 하는지 어떤 경우에 제한 입찰을 하는지를 생각하자는 거죠. 또 수시로 투입되는 품목입니다. 자꾸 갖고 와요. 그런데 원자재 같이 특정 요인에 의해서 단가 변동이 큰 품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가격이라고 QCD에서 C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가격 변동이 심하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면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계획이라는 걸 잡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단가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허 품목이거나 특수 기술 사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런 때는 우리랑 하자라고 하는 수의 계약을 맺도록 하는 거죠. 이후에 가격 분석하고 협상 마치면 구매 품위 내리고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 보시면 이제 어떤 경우에 입찰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단가 계약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 수의 계약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셨죠? 즉 이것이 구매 프로세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매팀의 일상이 궁금합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자, 구매팀의 업무는 회사 내에 필요한 물품,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부자재, 장비, 소모품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데 있습니다. 주로 뭐 합니까? 단가 내고를 하겠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소싱해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영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파는 거잖아요. 근데 구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 직무를 지원하기는 약간 좀 꺼려하고요. 구매 직무는 뭐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그렇지만 갑이지 않습니까? 갑이 되다 보니까 내가 뭔가 고를 수 있으니까 구매 쪽 직무는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또 뭐 합니까? 재고 관리해야 되겠죠. 중요한 게 전 재고 관리라고 봐요. 가장 효과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많이 사놨다거나 아니면 좀 부족하게 사놨다라고 하면은 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재고 관리. 또 해외 지사로의 원부자재 수출 및 완제품 수입. 또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제조업 위주이기 때문에 또 해외에 어떤 제품, 부품들을 좀 수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수출로 보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에 관련된 일들도 결부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우죠.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제품 납품 등의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구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 멘토님이 다니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구매팀 내에 출하관리 부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을 살 때뿐만 아니라 제품 및 원부자재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제품, 우리가 산 이 A라고 하는 제품을 활용할 곳이 밖에 있으니까 출하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사로의 원부자재 및 소모품들의 수출 진행, 수출 업무를 의외로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해외 지사 측에 구매 업무도 지원하고 있고요. 해외 지사에서 구매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국내에서 대행해서 해서 다시 해외로 보낸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수출이라고 하는 무역이라고 하는 부분과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해외 지사에서 본사로 완제품을 납품하겠죠. 그럴 경우에 진행되는 수입 관련 업무 대행.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가 보낸 부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보낼 때 있어서 어떤 이분이 계신 구매팀에서 그런 것들도 업무 대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객사로 또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원산지 확인서 발급 및 관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오전에는 당일 진행하는 수입권 관련한 업무 대행. 수입권 관련한 업무 대행은 수입 서류 확인하는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입 신고하겠죠. 이것과 해외에 있는 지사 혹은 해외 고객사로의 제품 및 원부자재 수출을 진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출이라고 하는 건요. 화물 패킹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 서류 작성 업무. 그 다음 물류회사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물류회사 컨택 이게 이제 보통 포워딩 회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거래 관세사를 통해 수출 신고 진행 등을 통틀어 얘기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오후에는 해외 지사로의 PO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바로 퍼체스 오더라고 하거든요. PO를 발행합니다. 그다음 해외 지사에서의 구매 업무 대행 아까 말씀드렸죠. 당일 진행된 수출권의 수출 현황 정리, 다음 날 진행 예정인 수출 계획 수립을 실행합니다. 즉 이분이 계신 곳은 아무래도 이쪽에 관련해서 수출 관련된 업무가 많으셔서 이쪽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뭐 해외 영업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과 구매의 차이로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구매팀은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제품을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즉, 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속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뭐 원자재, 부자재, 장비,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것이고요. 해외 영업팀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판매하는 어떤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판매를 실행하는 부서다. 즉, 구매는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들을 사는 곳이고요. 해외 영업팀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팀은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회사에서 제작하는 제품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부서다. 구매하는 부서. 이게 있어야만 해외 영업팀에서 이 제품을 팔려고 하겠죠.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구매와 해외 영업은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왜요? 여러분들이 구매팀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품을 하나 사와야 되는데 이 제품을 비싸게 사갖고 왔습니다. 비싸게 사갖고 올 수밖에 없어서 그럼 당연히 이 제품의 판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율. 그래서 이 제품을 과연 얼마에 팔 것인가를 논의할 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부자재의 제품 가격을 얼마에 사올 것인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바이어와 영업사원의 관계, 이게 그거예요. 바이어는 내가 그냥 사는 사람이니까 좀 약간 갑의 위치에 있는 것 같고 판매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을의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자, 같은 구매직이라도 산업군별로 구매자 지위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분이 속한 화학산업에서는 구매자의 힘이 약하대요. 자, 갑, 을이 뒤바뀌어서 영업사원이 구매 담당자에게 반협박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생각할 때 사는 사람이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야?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바뀌는 경우도 있대요. 자, 이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 때문이다. 진입장벽이 높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과잉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경쟁이 심화되지 못하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데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읍소를 해야 된다, 또 부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인 거죠. 자, 반대로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의 힘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사례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죠. 공급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구매 담당자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공급자가 많으니까 많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리 같은 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잠깐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경험한 어떤 구매팀, 제가 그러니까 옆에서 본 구매팀은요, 사람들이 오래 일하지 못합니다. 자꾸자꾸 바뀝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공급자가 많은 쪽에 있어서의 일을 하는 구매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가격 경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서로가 편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매직을 담당하는 분, 구매직만 난 계속할 거다라고 하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하시고요. 그런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될 직무 역량은 뭘까요? 그렇죠? 도덕성이겠죠. 직업윤리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 점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내용을 좀 같이 볼게요. 그렇다면 기술을 잘 알면 구매를 잘 할까? 그러니까 단순한 제품 말고요. 소위 어떤 유화산업이라든지 제조산업 쪽에 있어서의 요즘의 구매직군들은 예전에는 상경계열 쪽을 좀 많이 뽑았다고 한다면 이 제품, 성분이라든지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니까 이공계이신 분들도 구매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다음 기술을 잘 알아야 구매를 잘 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언어. 그 다음에 멘티님 전공, 이분의 전공까지 고려한다면 영업직이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이분의 전공이 아마 산업공학과일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매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후방산업을 다루기에 이분의 전공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고분자 공학과 출신의 전문 분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주 원료는 단분자라고 합니다. 단분자과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단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화학공학과 출신이 조금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요? 라고 합니다. 제품을 만들어낸 것은 고분자 공학과 출신이 조금 더 유리하겠지만 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화학공학과 출신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맞는 말이죠. 반대로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역시 고분자를 다루죠. 이처럼 제품하고
전공이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영업직이, 제품하고 무엇입니까? 원재료가 연결이 된다면 구매직이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품은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 제품에 맞는 이거에 관련된 전공이 더 맞는 거 아니야? 그건 1차원적인 생각이란 거죠. 그거는 판매할 때 이 플라스틱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가 무엇일까? 그럼 이 원재료를 다루는 전공은 무엇일까?까지 한 단계 더 들어가자는 거죠. 그게 오히려 구매직과 맞는 전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하네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팀에는 생명공학과 출신도 있고요. 섬유공학과 출신도 있고요. 저는 심지어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전공과 관련되면 유리한 건 맞는데요. 기술을 잘 아는 것과 구매를 잘하는 것은 달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전혀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 구매를 잘할 수 있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볼까요? 이것도 역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구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갈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분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대사항에 나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서 전공 지식 측면으로 가장 뛰어난 직원은 당연히 공장에서 엔지니어를 한 분인데 이분은 유명대학 고분자학과 출신도 아니에요. 단지 기술을 아는 것을 넘어서 회사의 상황, 그다음에 설비에 관한 포괄적인 시야를 갖추셨다. 그럼 신입사원이신 여러분들은 이걸 갖출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사실상 구매 직무도요. 신입사원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프로세싱적인 부분 아니면 이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현업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구매 쪽으로 역시 많이 가십니다. 그 점을 좀 인식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기술 구매는 또 전문 지식이 필요할까요? 자, 여기에서는 또 나옵니다. 자, 일반적인 구매 업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속한 건설 산업의 구매 직무에는 상경 계열이 많대요. 상경 계열이 많다, 상경 계열 우대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시장에서 흔히 구매할 수 있는 규격품을 구매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 아니면 뭐 어떤 사양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품목들은 완제품, 반제품, 원자재의 시세, 업계의 현황 분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맞는 구매 유형을 선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경 계열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배경 지식이 없어도 돼요. 회사가 정해놓은 구매 절차를 그냥 배워가면서 업무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산업군의 구매 직무에 신입 정원에 배정되는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구매 직무의 또 다른 분야는 기술 구매입니다. 한 업체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술 사용을 충족하려면 각종 기계 설비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구매하는 분야가 바로 기술 구매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제조업에서. 주로 어디에서? 플랜트 산업에서. 반도체 생각해 보세요. 디스플레이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 플랜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술 구매라고 하는 거죠. 이 분야는 시장의 범용품을 구매한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7세대 그 나노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EUV 그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EUV 장비를 누가 많이 공급하냐? 여러분들 네덜란드에 있는 하나의 장비 회사가 그걸 공급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장비가 제가 들어보니까 2천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니까 야 우리 EUV 장비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팔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장비가 막 알겠습니다 하고 팝니까? 아니죠. 이 장비를 만들어내는 1년의 대수가 정해져 있을 거고요. 이 장비를 원하는 구매처가 많을 겁니다. 그럼 이 장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기술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처럼 범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생각하신다면 또 아까 얘기랑 연관시키면 어때요? 내가 구매 입장이기 때문에 야 우리한테 팔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한정되어지는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가불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산업경영공학과 출신이라면 단순히 해당 품목을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품목 계약, 제조, 납품의 생애 주기를 분석해서 최적 시점에 구매를 진행함으로써 회사의 원가 절감에 좀 기여하겠다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네요. 자, 다음에 품질 관리 분야 역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구매를 하는 이유가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고사양과 저사양의 제품 사이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야 돼요. 그렇다면 기계를 잘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기계과 출신이 유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제품 구매 분야라고 한다면 시장을 분석한다. 시장 분석하면 당연히 상경계 쪽이 유리하겠죠. 왜?
맞춤형으로 싸게 구매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경계열 출신 지원자가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냥 하나의 제품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다. 산업별 특성에 맞게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처한 어떤 상황에 맞는 특성의 구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납품 및 보관 분야 이건 뭐예요?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정해야 되겠죠. 제품 투입 시기를 따져야 하니까 당연히 물류과 출신이 우세하게 되겠죠. 만약에 산업공학과 출신이다. 산업공학과도 어떻게 보면은 이공계 쪽에 있어서 경영학과 한마디로 뭐예요? 이것저것 다 배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공학과 출신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다로 어필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지금까지 구매 직무를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국에 회사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네요. 일반 규격품을 구매하더라도 이공계열 뽑는 쪽이 있어요. 기술 구매 진행하면서도 상경계열 뽑는 쪽도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단순히 제품을 그냥 구매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그 회사 산업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구매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원할 회사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인성적인 측면입니다. 일단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걸 갖추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인성 중에서도 성실함과 책임감은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직무 인터뷰를 좀 많이 보실 때마다 항상 듣는 게 무슨 뭐 되게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게 나올 것 같은데 결국은 도덕책에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왜 중요합니까? 특히 성실함, 특히 직업윤리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매니까 어떠한 제품을 어떠한 가격에 갖고 오느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외부적인 요건이 흔들리지 않고 회사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원가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것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성실성과 책임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무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면 다 경력직에서 뽑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신입을 뽑는 이유 중요합니다. 왜?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입이니까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뭐 투지도 불타고 깨끗하겠습니까? 물들지 않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내가 우리 회사의 원가 절감에 기여하겠다. 우리 회사가 이 제품을 하나 만들어낼 때 있어서 제대로 정확한 제품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어떤 책임감, 그런 책임의식, 성실성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요즘에는 올드루키라고 해서 여러분들 옆에 실제 구매 직무를 담당하셨던 분이 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눅 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면접장에 올렸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이런 잘 조직에 융화될 수 있고 책임감, 성실성을 보고 뽑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들을 강력하게 어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경력직에 당장에 필요한 건가 아니면 구매 직무를 육성할 사람이 필요한 부분인가 그런 부분 다 따지기 때문에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자신 있게 면접과 자기소개서 이런 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생성해내는 아이디어를 원하는 면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의 한국 내 기업, 특히 이쪽은 성실함과 책임감이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더 강조하시네요. 스펙이라고 한다는 측면을 한다라고 한다면 외국계 회사를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외국어 회화 능력은 좀 반드시 갖춰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구매 물품이라고 통칭을 좀 합시다. 그럼 이걸 한국 내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해외 국가에서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어 회화 능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익, 오픽 이런 부분들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토익의 어떤 점수보다도 실질적인 어떤 회화 능력, 어떤 살아있는 그런 영어 역량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언어 구사 능력은 기회가 된다? 당연하죠. 언어를 잘하는 것은 무조건 좀 유리합니다. 또 수입자재의 경우에는 언어가 담당자를 결정하는 요소도 되니까 가급적이면 구매 언어를 잘하시면 좋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추천하시는 게 무역영어 공부네요. 무역영어는 사실 일할 때 좀 도움이 된다.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시험이니까 이걸 땄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뿐 좌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지원자는 이쪽 직무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에서 구매자재관리사 KPM과 CPSM이 있는데 KPM의 경우에는 부문별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학사 취득만으로도 응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취득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스펙 될 수 있고 총론,
구매관리 실무, 자재관리 실무, 해외 조달이 있는데 총론 먼저 취득하라고 하는 친절한 가이드도 나와 있습니다. 국자 자격증은 CPSM은 굳이 따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무역관리사, 물류관리사, 또 기술구매 분야나 원자재 구매 분야는 해외 자재 구매할 일이 많으니까 이 4가지 자격증들 한번 좀 생각해서 취득해 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해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품목은 해외에 있는 현장으로 물건을 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역 관련된 자격증 갖고 있는 거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죠. 또 국제무역사랑 무역영어는 비슷한 수준인데 무역관리사가 조금 쉽다라고 하니까 무역관리사를 따시면 좋겠네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근데 국제무역사를 또 취득하신다라고 하면 물류관리 자격증은 취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구매 직무를 지원했는지 그 스토리를 좀 볼게요. 이분은 GTAB이라고 하는 글로벌 무역인 양성사업단 여기를 좀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무역 해외 영업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런 무역 쪽과 해외 영업 쪽을 구매 직무로 좀 전환시켜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전 좋은 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 직무에 지원할 수 있는 어필거리를 좀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구매 직무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역시 짧은 시간에 알아보느라 디테일하게 보진 못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신 것,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과 산업별 특성에 맞게 구매 형태가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Q, C, D 이거 기억하셔서 조금 더 넓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며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